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이혼녀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별거냐 싶으시겠지만 제 이야기는 좀 다를 거예요. 저도 결혼할 땐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요. 좋은 가정 만들고 좋은 아빠 있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사는 거였어요. 왜냐면 전 그런 행복을 모르고 자랐거든요. 제 남편에게만은 내 아이에게만은 그런 평화롭고 안온한 가정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세상 일이 어디 제 맘처럼 되나요?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이혼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죠. 오늘 저의 사연은 시댁이랑 전 남편에게 제가 어떻게 당했고 어떻게 되갚아 줬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좀 길어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이혼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외도하셨거든요.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요. 엄마가 아버지 바람 현장을 직접 잡으셨는데 하필 저도 그때 집 현장에 있었거든요. 현장을 들킨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짐을 실은 캐리어만 끌고 나가셨어요. 바깥에 서 있던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요. 그 초라한 뒷모습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라는 존재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전에 듣기론 이후에 양육비도 한 푼 안 주셨대요. 바람난 그 여자랑 다른 지역 가서 새 가정 꾸리고 잘 산다더라고요. 저랑 동생한테는 아무 연락 없으면서요. 참 그런 아버지를 둔 저희가 박복하죠. 그런 비로한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크면서는 늘 외로웠어요. 학교에서 친구들 아빠 이야기가 나오면 전 그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고 행사 때 다른 집 아빠들이 응원하러 오시는 거 보면 괜히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한 번은 친구 아빠가 운동회 끝나고 아이스크림 사주시는 거 봤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빠 손잡고 걷는 애들 보면 왜 나는 저런 아빠가 없을까 싶어서 눈물이 났고요. 그때 마음 먹었어요. 나중에 나는 결혼하면 꼭 좋은 아빠 만들어줘야겠다고요. 내 아이한테만큼은 저 같은 외로움을 절대 안 느끼게 해주겠다고요. 엄마는 혼자 저랑 남동생 키우시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어요. 식당 일, 공장 일, 청소 일, 안 해본 일이 없으셨죠? 집에 오시면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듯이 주무셨고 아침에 눈 뜨면 또 나가시고요. 전 그런 엄마가 안쓰러워서 저라도 빨리 돈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에겐 공부 잘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먼저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선 친척의 소개로 바로 인테리어 업체에 취직했어요. 처음엔 막내로 들어가서 온갖 심부름이란 심부름은 다 했죠. 현장에서 자재 나르고 폐기물 치우고 청소하고 뭐든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당연히 힘들었죠. 여자가 현장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도 많았고 힘든 일 시키면서 여자가 이런 데서 뭐 하냐고 괜히 핀잔 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배웠어요. 페인트 배합하는 법, 벽지 붙이는 요령, 타일 시공하는 기술까지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익혔죠. 몇 년 지나니까 실력이 꽤 늘었어요. 현장 경험이 쌓이면서 눈도 높아지고 손도 빨라졌고요. 사장님이 제게 이 바닥에서 오래 가겠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배우고 또 돈을 모으면서 30 넘어서는 제가 스스로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팀을 차려 하청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는 분들 소개로 소소하게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일이 서서히 들어왔죠. 그때도 어린 여자가 인테리어 현장 뛴다고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었지만 결과물로 보여주니까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버텨서 제 사업을 일궜어요. 그러다 전 남편을 만나게 됐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인 것 같긴 하네요.
남편은 예전에 알던 오빠였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어릴 때 같은 아파트 단지 살던 오빠. 가까이 사니까 한창 친하게 지내다 제가 중학교 때 이사 가면서 연락이 끊겼죠. 그런데 30이 넘어서 우연히 다시 만난 거예요. 운명처럼요. 그날 거래처 미팅 끝나고 동료 몇 명이랑 한잔하러 술집을 찾아갔거든요. 간판도 작고 테이블도 서너 개밖에 없는 조그만 가게였는데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카운터에 있던 남자가 절 계속 가만히 쳐다보더니 눈이 커지더라고요. 어? 너 혹시 김은주 아니야? 나야 박진호. 기억 안 나? 이름을 듣고서야 깜짝 놀랐죠. 자세히 보니까 그 오빠였어요. 얼굴은 좀 변했어도 눈매는 그대로더라고요. 오빠 정말 박진호 오빠야? 대박! 반가워서 그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동료들 먼저 보내고 저는 문 닫을 때까지 있었어요. 어릴 때 추억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뭐 하고 있는지 끝도 없이 수다 떨었죠. 알고 보니 그 술집 사장이 오빠더라고요.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좀 안쓰러웠어요. 상황이 그리 좋진 않더라고요. 자영업자들은 다 힘들지 뭐. 나도 그래. 장사하는 게 빠듯해서 모아둔 돈도 없고 이 가게도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야. 월세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어. 그래도 오빠 가게잖아. 사장이면 됐지 뭐. 시간 지나면 잘 풀릴 거야. 사장은 무슨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뭐. 그래도 밝게 웃으면서 일하던데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좋았어요. 그 이후로 혼자 가게를 자주 놀러 가곤 했죠. 그 오빠는 어릴 때도 성격이 참 순박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다시 만나 지켜보니 30이 훌쩍 넘은 상태로도 여전히 순수하고 무던해 보여서 좀 신기했어요. 손님이 술값 외상 달라고 해도 싫은 소리를 못하고 그냥 해주는 스타일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가게에 갔는데 아는 동네 형이라는 사람이 와서 진호야 이번 달만 외상 좀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술 따라 주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오빠 그러다 가게 망해 라고 했더니 머리 긁으면서 피식 웃었어요. 뭐 자주 보는 형인데 어떡해. 안 주기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싫은 소리 못하고 사람 좋은 게 얼굴에 다 써있는 타입이요. 그런 와중에 길고양이 밥도 주고 주변 상인들과도 마찰 없이 수더분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가게 문 닫고서는 새벽까지 혼자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것도 봤어요. 직원 쓸 돈이 없어서 다 혼자 한다 하더라고요. 힘들어 보여서 제가 도와줄까? 하면 몇 번이고 거절하고요. 그런 모습도 오빠답다 싶었어요. 그러다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간 계기는요. 아이들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본인 동생 조카 사진, 친구 아이들 사진이 폰에 수십 장이었어요. 아이를 참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보면 마음이 편해져.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 좋은 어른이고 싶고 나중엔 좋은 아버지이고 싶어. 그 말이 정말 진심으로 들렸어요. 저는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그 말과 마음이 얼마나 와닿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내가 꿈꾸던 걸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야근하고 늦게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지쳐서 그냥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들렀거든요. 근데 오빠가 포장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밥 먹었어? 아니 아직.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좋아하는 데서 국밥 포장해뒀어. 집 가서 먹어. 그때 정말 눈물 날 뻔했어요. 내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가 싶었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면 좋은 남편이자 가장이 될 거라고요. 아내에겐 다정하고 아이들한텐 자상한 그런 가장. 힘들어도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고 주변 사람 챙기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오빠와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저희는 대략 1년 정도 만나고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당시 저도 30 중반이었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빠가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흐리더라고요.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나 그때도 말했다시피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 집도 못 해오는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괜찮아. 집은 같이 알아보면 되지. 경제적인 거에 너무 부담 갖지 마. 아니 그게 사실 내가 집안사가 좀 복잡해. 나중에 말해줄게.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결혼 얘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고 피하더라고요. 이상해서 어느 날 직접 물어봤어요. 오빠, 솔직히 말해봐.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자꾸 피해? 뭐가 문제야?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면 나도 다시 생각해봐야 하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제 말에 오빠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게 내가 예전에 집안사가 좀 있다고 했잖아. 사실 우리 가족들한테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척했거든. 뭐? 난 장남이잖아. 게다가 어릴 때부터 성적도 괜찮았고 학교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갔고 그러니 술집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가 컸거든. 기대가 크신 만큼 실망도 크셨겠지. 부모님이 워낙 걱정이 많으시니까 술집 년 이후부터는 장사가 잘 되는 척했어. 아마 내가 월 700은 기본으로 넘는 줄 아실 거야. 오빠가 덧붙여서 예전에 사촌 결혼식 때 일을 얘기해줬어요.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이러셨대요. 우리 아들 사업이 엄청 잘 되고 있어. 부모 용돈도 잘 주고 아주 효자야, 효자. 친척들이 부러워하고 시어머니는 으쓱해 하셨대요. 그런 식으로 기대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니까 계속 거짓말을 해온 거죠. 술집 수입으로는 본인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장남 체면에 부모님한테 용돈 보내느라 정작 본인은 그동안 모은 것도 다 바치고 혼자 쪼들리게 산 거예요. 거짓말인 게 들킬까봐 무리해서 계속 돈을 보냈고요. 매달 보내는 돈 때문에 모아둔 게 없어서 결혼을 할 수가 없어. 부모님은 아마 내가 결혼한다고 하면 스스로 집 같은 거 전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실 거야. 돈 잘 버는 장남으로 아시니까 그 기대를 충족시킬 자신도 없고 너에게도 미안해서. 속상했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됐어요. 장남으로 자란 무게감,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기 싫은 마음, 저도 비슷한 환경이었으니까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진 게 없는 남자랑 결혼해도 될까? 근데 생각해보면 돈은 벌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일하고 있고 사업도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보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느냐였어요. 그건 확실히 있었어요. 아이를 대하는 모습 보면 알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결심하고서 말했어요. 내가 전세 구할게. 오빠가 눈이 커졌죠. 뭐? 가능해? 모은 돈으론 충분해. 대신 조건 있어. 집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할 거야. 인테리어도 내가 하고 경제권도 내가 가질 거야. 괜찮아? 당연하지. 그래도 되겠어? 난 괜찮아. 아니, 고맙지. 오빠는 고맙다면서 제 손을 다독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더라고요. 대신 우리 집한테는 비밀로 해줄 수 있어? 염치 없지만 내가 집 마련했다고 하게 해줘. 내 체면이 있으니까. 집을 제가 구했다는 게 알려지면 시댁에 부끄럽다는 거였어요. 좀 찜찜했지만 뭐 체면 세워주는 것 정도야 할 수 있죠. 어차피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시부모님을 만났어요. 오빠가 미리 전화해서 인사드리러 간다고 했더니 엄청나게 좋아하셨대요. 드디어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친절하고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댁으로 찾아뵈었는데 시어머니가 문 앞까지 나와서 맞아주셨거든요. 어머, 예쁜 아가씨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손도 잡아주시고 과일도 깎아주시고 분위기가 내내 좋았어요. 시아버지는 말수는 적으셨지만 온화하게 웃으시면서 이런저런 말을 걸어주셨고요. 아, 다행이다 싶었죠. 시댁이 괜찮으면 이제 걸릴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한 1시간쯤 지나니까 슬슬 질문이 시작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차 따라 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아가씨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인테리어 일해요. 작은 시공팀 운영하고 있어요. 인테리어? 시어머니 표정이 미묘하게 굳더라고요. 그게 뭐야? 뭐 현장 일이야? 네, 뭐 현장도 뛰고 설계도 하고 이것저것 해요. 여자가 직접?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한데 그래도 요즘엔 여자가 현장 일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좀 그렇긴 했어요. 말투가 좀 걸렸지만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은 또 나이였어요. 몇 살이야? 제 나이를 듣고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대놓고요. 푹 한숨을 쉬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그쯤 됐으면 애 낳기도 빠듯하겠네.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시어머니도 말이 없어지고 시아버지는 허공만 보시고요. 아까까지 그렇게 반갑다고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오빠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전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맞나 싶은 거 있잖아요. 그 뒤론 시부모님의 말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밥 먹을 때도 어색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이 며느리가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재는 것 같은 느낌이요. 돌아오는 길에 오빠한테 물었어요. 부모님 왜 그러셔? 나 뭐 잘못했어? 미안해. 원래 좀 보수적이셔.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적응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을 나이나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 아니야? 알아. 그래도 자주 볼 일 없잖아.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시부모님을 만나보니 결혼이 고민됐어요. 근데 오빠가 부모님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 깊혀지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대답하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시댁이랑 거리 두고 살면 된다고요. 휘둘리지 않도록 명절이나 가끔 보면 되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집 마련한 건 오빠 말대로 끝까지 비밀로 했고요. 그렇게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땐 왜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도 타이밍인데 정년기인 데를 놓치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판단력 미스였죠. 결혼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남편 가게는 생각보다 훨씬 안 됐어요. 손님이 거의 없는 날도 있고 있어도 종일 10테이블도 안 되는 때가 태반이고요. 정말로 월세 내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이었어요. 어떤 달은 적자였고요. 제가 봤을 때 그 가게는 솔직히 접는 게 맞았어요. 위치도 안 좋고 주변에 경쟁 가게도 많은데 딱히 특색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일 알아보라고 했죠. 오빠, 이 가게 계속 이러면 힘들어. 다른 거 알아보는 게 어때? 뭘 또 새로 해, 귀찮게. 귀찮다고? 먹고 사는 일인데 왜 그렇게 말해? 그러다 크게 데이면 어쩌려고? 안 망해. 어떻게든 되겠지. 알고 봤더니 새로 뭘 시작하기 싫고 그냥 하던 거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바꾸는 것까지 하기엔 싫은 거죠. 그 모습이 참 답답했지만 뭐 본인 가게니까 제가 강하게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3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갑자기 사업 확장 얘기를 꺼냈어요.
나 술집 더 큰 데로 옮기고 싶어. 어? 갑자기? 지금 위치가 안 좋잖아. 큰 데로 가면 손님이 더 올 거야. 혹시 모아둔 자금 없어? 빌려줘. 잘 되면 바로 갚을게.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가게도 겨우 유지하는데 무슨 확장이에요? 더 큰 데 가면 월세도 더 비싸고 보증금도 더 많이 드는데요. 지금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더 큰 데 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사실 당시 제 쪽에 여유가 있긴 했어요. 사업이 좀 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지금 확장하면 더 크게 망할 게 뻔했거든요. 미안한데 그건 좀... 왜? 자기 모아둔 돈 없어? 그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확장하면 위험해. 좀 더 안정되고 나서 하자. 거절했더니 남편이 엄청 풀이 죽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거절한 게 내심 미안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거절한 건데 남편은 그냥 도와주기 싫은 걸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남편이 우울증 걸린 것처럼 힘들어 하더라고요. 말수도 줄고 가게도 건성으로 하고 집에 오면 그냥 소파에 누워 있고요. 제가 말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요. 오빠 밥 먹었어? 어. 오늘 가게 어땠어? 그냥 그래. 도무지 대화가 안 됐어요. 기분을 풀어주려고 해도 먹히질 않았죠. 어느 날은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오빠 요즘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 그냥 요즘 일이 좀 힘든가 봐. 혹시 경제적인 문제예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집안일을 말하는 게 좀 그래서 그렇게 애둘러 대답했어요. 그때 신우이가 왜 하필 돈 얘기를 꺼냈는지 그땐 전혀 몰랐죠. 그쯤 시댁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장암 초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여보, 우리 엄마가 암이래. 뭐? 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한테 차갑게 굴어도 남편의 어머니잖아요. 크게 걱정됐어요. 무슨 암이야? 많이 심각해? 대장암인데 그래도 초기래. 수술하면 된대.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은 간단하다고 했어요. 내시경으로 절제하면 된대요. 보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거니 생각했어요. 입원비에 간병비에 뭐 이것저것 해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며칠 뒤에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응, 뭔데? 어머니 수술 때문에 그러는데 2천만 원만 빌려줘. 2천?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해? 보험 안 돼? 그래도 모자라. 입원비에 간병비에 이것저것 필요해. 자세한 설명은 안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초기 대장암 수술에 2천만 원이 왜 필요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금액이었어요. 근데 힘든 사람한테 꼬치꼬치 캐묻기도 좀 그렇고 시어머니 수술인데 안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요. 설마 거짓말이야 하겠어요? 결국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현금으로 주면 증거가 없으니까 이체로 했고 카톡으로도 기록을 남겼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이거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아야 해. 고마워. 꼭 갚을게. 차용증도 받아뒀는데 남편이 많이 섭섭해하더라고요. 부부끼리 이런 서류를 남기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래도 안 할 순 없어서 마련해뒀죠. 시어머니 수술은 잘 끝났어요. 병문안 갔는데 시어머니가 남편 손 잡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돈 마련하느라 고생했다. 효자야 우리 진호? 저한테는 눈길도 안 주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은커녕요. 아무래도 당신 아들이 마련한 돈인 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런 식으로 비밀로 했구나 싶어서 그냥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갚기만 하면야 남편 돈이 맞기도 하니까요. 어머님이 퇴원하고 한참 뒤에 남편한테 슬쩍 물었어요. 그 돈 언제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아, 그거?
엄마가 아직 회복 중이잖아. 좀 이따가 나중에. 그렇게 흐지부지 됐어요. 좀 이따가 나중에가 언제인지는 끝내 말 안 하더라고요. 불안하긴 했지만 부부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제 인테리어 사업이 갑자기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는 분 소개로 큰 카페 시공을 맡았는데 완공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그게 터진 거예요. 반응이 몇천 개씩 달리고 댓글로 문의가 쏟아졌어요. 여기 어디예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시공업체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이후로 의뢰가 밀려 들어왔어요. 카페, 식당, 사무실, 심지어 주택 리모델링까지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직원도 2명 더 뽑았어요.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현장 나가면서 정말 열심히 뛰었죠. 몸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일이 알려지고 수당도 늘어서 뿌듯했어요. 근데 남편한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또 본인 사업 확장 얘기 나올 게 뻔했거든요. 돈 있으면 내 가게 좀 도와줘 라고 할 게 눈에 훤했어요. 솔직하게 뭐 도와줘봤자 안 될 게 뻔한 가게에 제 피 같은 돈 넣기 싫었어요. 제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인데 남편은 그간 거의 쉬듯이 지냈거든요. 피곤하면 가게 안 열고 본인 술 마시려고 일찍 닫고 그러면서요. 시댁한테도 당연히 비밀이었고요. 그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돈 있다고 하면 뭔 핑계로든 뜯어갈 게 뻔했으니까요. 돈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까 하다가 친정엄마한테 승용차 한 대 사드렸어요. 엄마가 최근에 무릎 수술하셨는데 원래 타던 차가 너무 낡아서 고장나서 못 쓰고 계셨거든요.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는데 무릎이 아프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차 계약하고 엄마 생신날 깜짝 선물로 드렸어요. 엄마 표정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뭐야 이게? 차야? 응, 엄마 거야. 이제 이거 타고 다녀. 미쳤어. 이거 얼마짜린데? 내가 요즘 벌이가 좀 괜찮아서 그래. 집에 생활비는 똑같이 잘 보태고 따로 모아둔 돈으로 드리는 거야. 엄마 그간 많이 고생했잖아. 편하게 다니라고. 제 말에 엄마가 눈물을 보이셨어요. 너 어릴 때 고생시킨 것도 미안한데 또 받기만 하네. 하시면서요. 저도 펑펑 울었어요. 제가 더 노력해서 번 돈으로 효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 사실을 다 알아버린 겁니다. 명절에 친정 방문했을 때였어요. 명절에 남편이랑 같이 친정에 갔는데 엄마가 반갑다고 음식 잔뜩 차려주셔서 분위기 좋게 밥 먹고 있었죠. 한참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무심코 말씀하신 거예요. 사위, 차 선물해줘서 고마워. 요즘 은주 사업이 잘 된다며? 박서방도 좀 쉬엄쉬엄 해. 제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남편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젓가락 들다가 멈추더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엄마는 눈치 못 채시고 계속 말씀하셨고요. 우리 딸 어릴 때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잘 풀리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집에 오는 내내 남편이 말이 없었어요. 운전대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고 입을 꽉 다물고 있었죠. 라디오도 안 틀고 묵묵히 운전만 하더라고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 세우고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 닫자마자 남편이 폭발했어요. 야, 나한텐 돈 없다면서 네 엄마한텐 차를 사줘? 오빠 그게 할 말 있어 너? 나한테는 사업 확장 안 된다고 해놓고. 억울했어요. 차 사준 돈은 제가 추가로 일해서 생긴 성과금 같은 개념이었고 부부 생활비는 제가 더 내고 있고 그간 친정은 못 드려도 시댁 용돈은 꼬박꼬박 드렸는데요. 시어머니 병원비 2천만 원도 제가 빌려줬고요. 그건 내가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해서 번 거야.
내가 생활비를 안 내고 사드렸으면 모를까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네 남편은 굶어 죽어도 되는데 네 엄마한테는 차를 사주는 게 말이 돼? 말 조심해. 네 엄마가 아니라 장모님이야. 그리고 시댁에 그간 용돈 안 빠지게 드렸잖아. 그것도 부족해? 솔직히 말하면 그중에 80% 이상은 내가 번 돈 아니야? 그간 하고 싶은 말 좀 했더니 남편이 더욱 화를 내더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금 나 무시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무시는 뭔 무시야. 사실대로 말한 거잖아. 닥쳐! 돈만 아는 년. 그날부터 폭언이 시작됐어요. 돈만 아는 년, 네가 뭔데, 주제 파악해, 그깟 돈 좀 더 번다고 으스대? 이런 말들이 툭하면 쏟아졌어요. 크게 충격받았죠. 그 순박하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 싶어서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자상하던 사람이 저한테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다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갑자기 이런 요구를 했어요. 당신 통장 비밀번호 알려줘. 뭐? 왜? 부부잖아. 뭘 숨겨. 나도 비밀번호 알려줄게. 저는 처음엔 거부했어요. 내 통장인데 왜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해요? 근데 매일 저걸 요구하면서 싸우자고 드니까 지쳐버렸어요. 아침에 눈 뜨면 비밀번호 왜 안 알려줘로 시작해서 밤에 자기 전까지는 숨기는 거 있지? 그래서 안 알려주는 거지? 이러면서 시비를 걸었거든요. 일도 해야 하는데 집에서 매일 전쟁이니까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잘 안 써서 내역이 별로 없는 적금 개념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됐지? 이제 그만 좀 해. 알았어.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알려주니까 또 금방 사과하더라고요. 언제 화냈냐는 듯 다정하게 굴고요. 그때 저는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냥 싸움 끝내려고 알려준 건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몰랐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나서 신기하게도 남편의 폭언이 뚝 멈췄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저를 욕하고 힐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확 달라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타서 침대 옆에 갖다 놓고 퇴근하면 현관까지 나와서 오늘 힘들었지? 하면서 가방 받아주고요. 주말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라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예약해 두더라고요. 깜짝 꽃다발 선물도 하고요. 왜 그래 갑자기? 그냥 내가 그동안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그 모습이 예전에 연애할 때 그 순박하던 오빠 같았어요. 국밥 포장해뒀던 그 사람, 두 눈 반짝이며 얘기하던 그 사람이요. 아, 이제야 반성했나 보다 싶었죠. 드디어 의심이 풀렸나 보다. 이제 서로 믿으니까 편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통장을 살펴봐도 변한 게 없기에 마음을 놓았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마음 한쪽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받은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돈만 아는 년이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잠들기 전에 그 말이 생각나면 눈물이 나기도 했고요. 친한 친구한테도 차마 말 못했어요. 창피해서요. 남편한테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하면 비참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언젠가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누이가 잘 지내냐며 제 근황을 묻더군요. 언니 요즘 좀 어때요? 오빠가 잘해줘요? 요즘은 좀 나아졌어. 다행이다. 근데 언니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많이 지쳐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시누이가 걱정해주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밖에선 말할 데도 없었잖아요. 직장 동료한테 말하자니 부부 문제를 남한테 말하는 것 같아서 꺼려졌고 친정엄마한테 말하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못했고 친구들한테는 창피하고요. 근데 시누이는 가족이잖아요. 남편의 동생이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 털어놨어요. 남편이 사업자금 대달라고 한 이야기부터
친정엄마한테 차들인 얘기, 저의 걱정, 그로 인해 남편이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돈만 아는 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매일 싸우느라 얼마나 지쳤는지요.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내 엄마한테 내 돈으로 사들인 건데. 그간 생활비도 거의 내가 부담했고 시댁에도 용돈 빠짐없이 드렸잖아. 근데 왜 내가 욕먹어야 해? 언니 말이 맞아요. 오빠가 너무한 거예요. 솔직히 저도 오빠가 그런 말 했다는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나도 몰랐어. 언니, 전 언니 편이에요. 정말로요.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할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언니가 힘들면 저한테 언제든 얘기해요. 그 말에 위로받았어요. 사실 시누이를 별로 좋게 볼 일이 없었거든요. 시부모님처럼 저를 다른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 같고 저를 보는 눈빛도 좀 쎄했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내 편 들어주니까 내가 그간 오해했나 싶었어요. 시누이는 그냥 우리가 걱정돼서 그런 거였구나.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싶었죠.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어요. 남편이 잘해주면서 평화로운 1년 반을 보낼 수 있었죠. 그간은 폭언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냥 평범한 부부처럼 지냈어요. 이젠 가끔 남편이 용돈 좀 더 줄 수 있어? 하면 군말 없이 줬어요. 요즘 가게가 더 안 돼서 그래. 미안해. 괜찮아. 힘들면 말해. 원래도 제가 생활비 대부분 내고 있었는데 술집이 더 안 된다길래 매달 금액을 좀 올려줬거든요. 100만 원 주던 걸 200으로, 또 힘들다고 하면 300으로요. 뭐 힘들다는데 어떡해요? 부부인데 도와줘야죠. 남편도 고마워하면서 나중에 꼭 갚을게. 가게 잘 되면 이러고요. 그때 저는 통장 잔고를 자주 확인하지 않았어요. 한창 일이 잘 되고 바쁠 때라 수입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고 목돈으로 쓸 통장과 자주 쓰는 통장 몇 개를 나눠둬서 내역을 잘 살피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결제는 다 카드로 하고 돈은 꾸준히 들어오니까 잔고 체크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입금 내역만 주로 살펴보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큰 현장 계약이 하나 잡혔는데 자재비를 선결제해야 했어요. 금액이 커서 카드 한도가 안 돼서 현금 이체를 해야 했거든요. 한 2천만 원 정도요. 갑자기 큰 목돈이 필요해져서 적금식으로 모아둔 통장의 돈을 우선 쓰기로 했어요. 제가 계산해 봤을 때 그 통장에 최소 1억 3천은 있어야 했거든요. 그 통장은 생활비로 쓴 적 없고 모으는 용으로만 써서요. 근데 은행 앱 열어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800만 원, 고작 8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눈 비비고 다시 봤어요. 똑같았어요. 앱 껐다가 다시 켜봐도 똑같았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급하게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스크롤을 내리는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제가 모르는 이체 내역이 줄줄이 있더라고요. 며칠에 한 번씩 100만 원, 200만 원, 많을 때는 300만 원, 금액도 들쭉날쭉하고 날짜도 불규칙해서 패턴이 안 보였어요. 마냥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도 아니고 교묘하게 조금씩 빼갔더라고요. 받는 사람 이름을 보니 시어머니 성함이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지난 시간 동안 빠져나간 돈이 대략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벌어서 모은 돈이 남편에 의해 시댁으로 빠져나간 거였죠. 분명 제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빼간 걸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용돈 좀 더 줘 하면서 돈을 또 받아간 거죠. 이중으로 빼간 거잖아요. 앞으로도 빼가고 뒤로도 빼가고. 남편은 교묘했어요. 통장에 입금 알림만 받게 해놓고 출금 알림은 꺼버렸더라고요. 제 폰 설정 들어가서 몰래 바꿔놓은 거예요. 저는 폰 설정 같은 거 잘 안 만지거든요.
그러니까 돈 들어오는 것만 알림으로 보고 나가는 건 전혀 몰랐던 거죠. 완전히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문 잠그고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과호흡인지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더라고요. 세면대 잡고 겨우 일어날 수 있었죠.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당할 수 있구나. 그 순박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동안 나 몰래 제 돈을 빼갔구나. 그것도 1억이 넘는 돈을 말이에요.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 잠든 새벽에 몰래 폰을 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코 골면서 자는 거 확인하고 살금살금 폰을 들었죠. 제가 본인 비밀번호를 모를 거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늘 옆에서 곁눈질로 봐서 알거든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열었어요. 카카오톡 들어가서 대화 목록을 봤어요. 신우이랑 단둘이 나눈 카톡이 있더라고요. 최근 대화를 여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신우이의 메시지가 보였어요. 오빠, 새언니가 눈치 안 채? 남편이 답했어요. 걔 맹해서 자기 돈 빠져나가는 줄도 모르더라고. 통장 확인도 안 해. 들어오는 액수가 커지니까 목돈 쓸 일 없으니 확인 안 하나 봐. 그거 알았을 때부터 조금씩 손 써둔 거지. 진짜? 그럼 계속 빼도 모르겠네? 우선은 그럴 것 같아. 가게 열면 어느 정도 다시 채워놓고 이혼해야지. 들키기 전에 어서 자리 잡아야 할 텐데 그게 좀 걱정이다. 가게? 무슨 가게? 이혼? 뭔 소리지? 손이 떨려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겨우 붙잡고 더 위로 스크롤했어요. 지난 대화들이 쭉 있었어요. 신호이가 제가 친정엄마한테 차 사드렸다는 얘기를 남편한테 전달한 것도 있었어요. 새언니가 친정엄마한테 차 사줬다며? 수입이 어느 정도인 거야? 알아. 수입은 모르겠어. 근데 엄청나나 봐. 그걸로 책 잡아서 지금 갈구는 중. 제가 신우이한테 털어놓은 내용 그대로였어요. 내 편이라면서 비밀로 해준다면서 다 남편한테 전달한 거예요. 완전히 스파이였던 거죠. 더 찾아보니까 시댁 가족 단톡방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단톡방에 없었어요. 거기 대화 내용을 보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 메시지가 있었어요. 진호야, 이번 달 용돈도 고마워. 우리 아들밖에 없다니까. 용돈이요. 제 돈을 빼가서 자기가 주는 용돈처럼 보낸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열심히 벌어서 보내는 돈인 줄 알고 계신 거죠? 신우이 메시지도 있었어요. 엄마, 새언니가 친정엄마한테 차도 사줬대. 돈 많은가 봐. 시어머니가 답했어요. 걔는 돈도 많으면서 시댁한테는 인색해. 진호는 용돈 꼬박꼬박 주는데 며느리는 나 몰라라야 완전히. 그니까 새언니 좀 기고만장한 것 같아 솔직히. 아휴, 그런 며느리도 내 팔자가 문제지. 그 용돈이 제 통장에서 빼간 돈인 줄도 모르면서 제가 시댁에 인색하다고요? 병원비 2천만 원 빌려준 건 누군데. 때마다 용돈 따로 드리고 생신 때 선물 드리고 다 제 돈으로 한 건데 말이에요. 손이 떨렸어요. 폰을 꽉 쥐고 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폰을 원래대로 놓고 화장실로 갔어요. 문 잠그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수건으로 입 막고 말이에요. 내 편인 줄 알았던 신우이가 배신했고 순박한 줄 알았던 남편은 사기꾼이었어요. 근 2년 동안 속고 있던 거예요. 바보같이 멍청하게. 근데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아니지. 마음을 굳혔어요. 복수해야겠다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티를 절대 내면 안 된다고요. 연기해야 해. 걔네가 나한테 한 것처럼. 그날부터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낮에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짬내서 정리하고 새벽에 남편 퇴근하고 잠들면 몰래 일어나서 정리하고요. 우선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1억 2천만 원 거래 내역을 전부 캡처했어요. 날짜별로 정리하고 엑셀로 표까지 만들었어요. 언제, 얼마가 어디로 빠졌는지 한눈에 보이게요. 제가 동의 없이 빠져나간 돈이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을 전부 정리했어요. 시어머니 병원비로 빌려준 2천만 원, 이건 다행히 차용증이 있었어요. 거기에 결혼 초부터 매달 보낸 용돈, 명절 때마다 드린 돈, 시아버지 생신, 시어머니 생신, 시누이 결혼 축의금, 조카 용돈, 경조사비까지 일일이 다 찾아서 합치고 거기에 몰래 빼간 1억 2천만 원 합치니 대략 2억이 넘더라고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 뛰면서 손트고 허리 아프게 일해서 번 돈이 시댁의 배를 불리고 있던 거예요. 남편 폭언도 다행히 예전에 녹음해둔 게 있었어요. 돈만 아는 년, 네가 뭔데 이런 말들이요. 그때는 그냥 억울해서 나중에 싸울 때 증거 남기려고 녹음한 건데 이제 보니까 이것도 쓸모가 있겠더라고요. 위자료 청구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아침에 웃으면서 오빠 오늘도 힘내? 하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주말에 같이 마트도 가고요. 속에서는 열불이 났지만 티내면 안 됐어요. 남편이 눈치채면 증거인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악 물고 참았어요. 여유가 생기면 변호사 상담을 받았어요. 제 상황 다 설명하고 증거 자료도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한참 보더니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부부 사이라도 개인 계좌에서 허락 없이 인출하면 절도 또는 횡령이 성립해요.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요. 녹음 파일도 있고 이체 내역도 있고 고소하시면 됩니다. 그 말 듣고 힘이 났어요. 방법이 있구나. 그냥 당하고만 있을 필요 없구나. 그런데 카톡에서 봤던 가계라는 말이 계속 걸렸어요. 가계가 뭐지? 확장하는 걸 말하는 건가? 아니면 남편이 이혼하고 나서 뭔가 하려는 건가? 뒤를 더 캤어요. 새벽에 몰래 남편 폰을 또 봤죠? 이젠 요령이 생겼거든요. 가족 단톡방 대화를 더 위로 올려봤어요. 몇 달 전 대화들이 있더라고요. 가게 자리 봤는데 괜찮은 데 있어. 보증금 얼마래? 인테리어 비용은? 뭐 이런저런 거 합치면 한 1억 5천 정도? 그래, 돈 모은 대로 계약하자. 알고 보니 시댁에서 가족 식당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누이 남편이 요리사에서 주방을 맡기로 했고 가게 운영은 제 남편이 하고요. 자영업 경험이 있으니 자신 있었겠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각자 일을 분배해서 가족이 총동원하기로 한 거였어요. 시댁도 돈 모으고 시누이 부부도 돈을 모으고 거기에 남편이 보내는 돈까지 합쳐서 미천 만들고 있었어요. 그 용돈이 사실 제 돈인 건 아무도 몰랐겠지만요. 시어머니 통장에 남편이 보낸 돈이 차곡차곡 쌓여서 가게 보증금이랑 인테리어비로 들어갈 계획이었죠. 그 가게 차릴 생각으로 시댁 식구들이 하던 일도 다 접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하던 일용직 그만두셨고 시누이도 본인 일을 정리했고요. 시댁 전체가 이 가게에 인생을 걸고 있었어요. 하던 일도 다 정리했으니 이거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가게가 되면 다 같이 잘 살고 안 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죠. 저는 여기를 치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시댁이 가장 아픈 데를 치면 되겠구나. 그 돈을 돌려받으면 시댁 가게는 물 건너가는 거니까요. 그런 와중에 남편은 계속 다정하게 굴었어요. 아침마다 오늘도 힘내 하고 저녁엔 밥 먹었어 하고요.
제가 다 알고 있는 줄도 모르고 웃으면서 연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폭언하고 멸시할 땐 언제고 말이에요. 여보, 요즘 많이 힘들지? 고마워 항상.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역겨웠죠?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이혼하려고 계획하면서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저도 똑같이 연기했어요. 오빠, 나도 고마워 하면서요.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토할 것 같은 걸 참으면서 웃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 걸더라고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치킨 시켜 먹을까? 저는 때가 왔다 싶어서 TV 끄고 남편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멈칫하더니 웃었어요.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신이 내 통장에서 빼간 돈 나 다 알아. 남편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눈이 순식간에 커지더라고요. 1억 2천만 원 시어머니 계좌로 보냈더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긴. 내 통장인데 거래 내역 다 봤어. 1년 동안 조금씩 빼갔잖아. 100만 원, 200만 원씩. 남편이 급히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잠깐만, 그거 오해야. 말 안 한 건 미안해. 근데 난 당신이 나더러 그런 식으로 쓰라고 비밀번호 알려준 줄 알았어. 그래서 나중에 갚으려고 한 거야. 일 잘 풀리면 갚으려고 했어. 정말로. 지금 당장 당신한테 꼭 필요한 돈도 아니었잖아. 됐어. 말도 안 되는 변명할 줄 알았어. 당장 2억 돌려줘. 2억? 그건 또 뭔... 빼간 돈에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 다 합친 거야. 병원비, 용돈, 명절 비용 다 포함해서. 말도 안 돼. 아무리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해도 그건 너무하잖아. 난 빌린 거라니까? 그래, 빌린 거 갚으라고. 안 돌려주면 고소할 거야, 절도죄로.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더 이상 아무 변명도 못했어요. 그래, 이혼하자. 그날 밤 남편이 방에서 시댁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 닫고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데 귀대고 들었어요. 엄마, 돈 좀 있어? 은주가 돈을 요구하는데. 아니, 그게... 일단 얼마 있어? 뭐라고 더 얘기하는데 잘 안 들렸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계속 물으셨겠죠. 자기들은 아들이 번 돈인 줄 아니까 무슨 소린지 모르셨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싸늘하더라고요. 당장 시댁으로 와. 할 말 있어.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었어요. 저는 준비한 서류들 가방에 챙기고 시댁으로 갔어요. 이체 내역 출력한 거, 엑셀로 정리한 표, 카톡 캡처한 거, 녹음 파일 들어있는 폰, 완전히 무장하고 갔죠. 시댁에 도착하니까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거실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까지 다들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남편은 구석에서 고개 숙이고 있었고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대뜸 소리 지르셨어요. 야, 이년아, 네가 내 돈 빼가겠다고? 어이가 없었어요. 내 돈을 빼간 건 당신 아들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완전히 작정하고 간 터라 뻔뻔하게 대응했죠. 아줌마, 무슨 말씀이세요? 뭐? 아줌마? 들으셨다시피 저희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아줌마죠. 시어머니는 아니잖아요. 그래, 진호가 피땀 흘려 보낸 돈을 네가 왜 달라고 그래? 그게 네 돈이야?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가족끼리 그러면 쓰나? 아무리 남편 돈이라고 해도 마누라가 돼서 시댁한테 돌려달라는 게 가당키나 해. 시누이는 옆에서 팔짱 끼고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요.
아, 이 사람은 아직도 진실을 말 안 했구나. 자기가 뭘 했는진 말 안 하고 그냥 마누라가 돈 달라고 한다고만 한 거구나. 웃음이 나왔어요.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줌마, 이거 보세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제 통장 거래 내역 출력한 거요. 이게 제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돈 전부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당신네 아드님이 제 허락 없이 빼간 거예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처음엔 대충 보시다가 점점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그 돈 제 돈이에요. 아드님 돈 아니고요. 아드님 술집 수입으로는 이 돈 절대 못 보내요. 그 가게 얼마나 안 되는지 사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척하고 받으신 거 맞죠? 시댁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서류 보시다가 손이 떨리셨어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못 들고 있었고요.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낮은 목소리로요. 야, 이게 정말이야?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참 있다가 고개만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바닥에 내려놓으셨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으시면서 주저앉으셨죠. 그럼 그 돈이 네 돈이 아니었어? 지금까지 보낸 그 돈이?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소리 지르셨어요. 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걸로 부모를 속여? 엄마 나중에 갚으려고 한 거야. 사실상 내 돈이나 마찬가지. 조용히 해! 지금 그게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같이 가게를 차리잔 말을 해? 이 능력도 없는 놈아! 시아버지도 한숨을 쉬셨어요. 에휴, 이놈의 자식. 그래서 용돈을 그렇게 많이 보낸 거야? 장남이면 이 정도 해야 한다면서 잔뜩 큰 소리 쳐놓고. 에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정말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저 모습이 그렇게 순박해 보였다니. 내 눈이 얼마나 썩었던 거야? 저는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여기 사람들 다 그 사실 모르고 저를 멸시하고 진호 씨만 추켜 세운 거요. 그건 그렇다 쳐도 진호 씨가 제 허락 없이 그간 돈을 빼간 건 절도예요. 부부 사이라도요. 저는 폰에서 신우이랑 나눈 카톡 내용을 보여줬어요. 애 맹해서 자기 돈 빠져나가는 줄도 몰라. 가게 열면 어느 정도 다시 채워놓고 이혼하려고. 내용을 본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당황한 표정으로요. 언니, 이건 별 생각 없이 나눈 대화예요. 이건 진심이 아니고. 저는 카톡 캡처한 내용을 계속 보여줬어요. 본인이 남편과 신랄하게 나눈 대화를 보면서 신우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이 벌어지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더 이상 발뺌 못하겠죠. 내 편인 척하면서 다 남편한테 전달했잖아. 그러면서 뒤에서는 나보고 기고만장하다고 욕하더라. 정말 진심이 아니었어? 신우이가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언니, 그게 미안해요. 사과하기엔 너무 늦었어.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저는 2억 돌려받을 거예요. 빼간 1억 2천에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 다 포함해서요. 2억? 안 돌려주면 고소합니다. 형사로요. 그쪽 아드님 전과자 되는 거예요. 시댁이 술렁였어요. 전과자, 그 단어에 다들 움찔했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가족끼리 고소가 뭐냐? 세아가, 실수했으면 인정을 베풀어야지. 가족끼리 고소가 뭐냐, 세아가? 실수했으면 인정을 베풀어야지. 가족이요? 저는 웃었어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못살게 굴어놓고 저 이 집 가족 아니었잖아요. 시아버지가 할 말을 잃으셨어요. 가게 내시려고 모아둔 돈 있잖아요. 거기서 내시면 돼요. 어차피 그 돈 상당 부분이 원래 제 돈이니까요. 시댁 식구들 얼굴이 다 굳어졌어요. 그 돈이 가게 미천인 거 다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전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2억 돌려주세요. 안 그럼 고소장 접수할 거예요.
아드님, 절도죄로 형사기록 남으면 평생 따라다녀요. 취직도 못하고 임대차 계약할 때도 문제되고요. 가게 계약도 어려우실걸요? 그 말 남기고 현관으로 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이년이?" 소리 지르셨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신발 신고 문 열고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근데 기분은 시원했어요. 속에 있던 걸 다 쏟아낸 기분이었죠. 일주일 뒤에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돈 돌려줄게. 전액 전부 다. 남편이 전과자 되는 건 막아야 했으니까요. 역시 형사기록 남으면 가게 계약도 어렵고 취직도 어렵고 평생 따라다니잖아요. 시댁으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로 인해 시댁 가게 계획은 완전히 물 건너갔겠죠. 하던 일도 다 접은 상태라 막막해졌을 테고요. 솔직히 좀 시원했어요. 그동안 제 돈으로 자기들 꿈 이루려고 했으면서 저한테는 인색하다, 기고만장하다 했잖아요. 내가 흘린 피와 땀으로 본인들 가게 차리려고 했으면서요. 2억 전액 돌려받았어요. 계좌로 입금받고 내역 확인하고 확인서까지 받았어요. 변호사가 꼼꼼하게 처리해줬죠. 위자료는 따로 받았어요. 예전에 녹음해뒀던 폭언 증거 있잖아요. 돈만 아는 년, 네가 뭔데 그거요. 그거 가지고 위자료 청구해서 3천만 원 받아냈어요. 조정 끝에 합의한 금액이에요. 합쳐서 2억 3천. 2년치 고생값 다 받은 거예요. 집은 원래 제 명의였으니까 남편은 빈손으로 시댁에 들어갔어요. 전과 기록은 면했지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죠. 술집이요? 그것도 정리했대요. 어차피 안 됐으니까요.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관심 없지만요. 좋은 아빠 만들어주겠다던 꿈은 일단 접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게 한이었는데 이상한 놈 잘못 만나면 아빠 있는 게 더 불행인 건 알았거든요. 없는 이만 못한 아빠도 있더라고요. 대신 저한테 좋은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제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제 돈 지키고 제 인생 지키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이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그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기분이에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저는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마음도 편하고요. 가끔 밤에 혼자 술 한잔하면서 생각해요. 그때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랬으면 평생 속고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더 늦기 전에, 더 많이 뜯기기 전에.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